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수리통계학을 강의할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수리통계학을 여러분 공부해야 될 우리 학생들은 주로 이제 통계학과를 우리가 지나간 학생들이라든가 또는 수학과에서 통계학을 배우기도 하고 또 상대성인 경우에도 이 통계학, 우리 수리통계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자, 이 수리통계학은 우리가 통계학, 그죠? 내용 중에서 상당히 많은 난이도 높은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랍니다. 여러분 원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00페이지 분량으로 그 내용도 방대하죠. 물론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상한 책들 보면 한 300페이지 되어 있는 책도 있긴 한데 그런 책으로 공부해가지고 망하죠.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 수리통계학 책을 보면 대개 약 한 800페이지 분량으로 이렇게 책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빠짐없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려는 것이 바로 요 강의의 특징이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큐스타디 수리통계학은 그 강의 분량을 선생님이 75강 정도로, 아마도 현존하는 통계학 강의가 몇 개 되지도 않지만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자세하게 수리통계학이 강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답니다. 그런 많은 학생들이 강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저걸 다 어떻게 듣고 언제 다 듣고 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강의가 20강짜리 강의를 듣는 것보다도 75강짜리 강의 듣는 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수리통계학을 공부할 적에는 시간이 더 절약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끙끙대는 시간들을 우리가 요 강의만 잘 수강하고도 여러분들이 다 소화하고 강의를 통해서 이해가 그죠? 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앉아서 몰라가지고 끙끙대는 시간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을 전체적으로는 절약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설렁설렁 그 무늬만 수리통계학이고 사실상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많은 학교나 또는 또 많은 강의들이 문의는 그쵸 수리통계학인데, 사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준의 어떤 통계보다도 살짝 심화된 내용들, 또는 우리가 뭐 공대생을 위한 통계학이라 해가지고 아주 심플하게 만든 통계학, 자, 그렇게 공부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수리통계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수리통계학은 여러분 통계 관련 학과를 갔을 때는 학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학원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쵸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학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큐스타디 수리통계학은 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선생님을 찾아왔을 정도가 되면 통계학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찾아온 학생이 대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초보적인 고등학교 수준의 통계 내용부터 빠짐없이 출발해서 아주 수리통계학에서 아주 수준 높은 내용까지 빠짐없이 선생님이 강의를 해보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통계학을 좀 슬슬 해가지고 사실은 안 했다고 봐야 되죠, 그쵸? 그래서 대학에 강의실에 들어가 보니까 안 그래도 잘 모르는데 그 교수님 강의를 들어봤더니, 물론 그 교수님이 실력이 없다는 거 하고 강의를 못한다는 거 상관이 없죠. 실력은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아는 것도 헷갈리고, 그렇죠, 모르는 것은 더 모르게 하는 그런 강의를 여러분이 한번 겪고 나서 또 선생님을 찾아온 학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고려해 가지고 선생님은 일단 초보적인 내용부터 최고 수준의 여러분 대학원에 가서도 써먹을 수 있는 내용까지 빠짐없이 강의를 할 생각이고, 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을 명쾌하게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선생님은 밥만 먹고, 그쵸, 오직 only 강의만 연구, 밤을 새워서 강의만 연구하는 그런 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 강의실처럼 의무적으로 들어와서 강의를 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강의 하나하나에 목숨을 걸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미 선생님이 여타 다른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요청을 해서 선생님이 이 강의를 오픈하는데, 이미 강의를 들어보신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이 수리통계학 강의도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또 많은 학생들이 수리 통계학이라 하는 것은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학생들,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랍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할 적에 통계 부분은 무조건 외워서 시험 쳐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그럭저럭 시험은 쳤답니다. 그러나 대학 통계학을, 수리 통계학을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면 망한답니다. 외워서 될 과목이 절대로 아니다. 정확한 정의정명을 통해서 완벽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 풍부한 실전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통계학은 완벽하게 정복을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75강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수리 통계학을 이 강의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초보적인 내용부터 수준 높은 내용까지 모든 정의정명을 빠짐없이 또 실전 연습 문제까지 이 강의를 통해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구성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를 아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수리 통계학의 바이블이라고 해도 될 만큼,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여러분 대학 강의를 들으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대비하면 여러분 절대로 나쁜 결과를 만나지 않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할 예정이랍니다. 자, 실제로 이 큐스타디 특징이 또 수강 기간이 여러분들이 충분하답니다. 수강 기간이 무려 130일이 정도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아마 수리 통계학을 다른 과목하고 패키지라든가 내지는 프리패스로 신청하시게 되면 아마도 한 학기 내내 또 경우에 따라서 1년 동안 또 수강 기간이 되는 그런 패키지 상품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학기 전체의 이 내용을 선생님 강의를 듣고 학교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도 그 전에는 강의실에서 도대체 교수님이 무슨 말하는지 잘 몰랐던 학생들도 이제 완벽한 이해 가운데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아주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순간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나 또는 갑자기 시행되는 각종 퀴즈에서도 여러분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답니다. 또는 이런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학과 학생인 경우에는 요 수리 통계학을 통해서 임용 과목인 확률 통계학도 얼마든지 커버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리 통계학을 수강하시는 학생들은 확률 통계학은 별도로 수강할 필요가 없죠. 수리 통계학 안에는 확률 통계학 내용이 전체가 다 들어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떤 학생들은 인강을, 요 강의를 수강한 이유가 어떤 특정 부분 시험 칠 때 그 부분만 딱 뽑아가지고 시험 대비용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답니다. 통계학을 포함하는 모든 수학 과목은 그 단계를 밟아서 공부해야만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선생님하고 약속의 딱 한 가지는 1강부터 빠짐없이 차근차근, 무슨 말이겠죠? 소풍 가는 마음으로 수강을 해 주시면 여러분이 크게 부담 없이 이 전체 과목을 정복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내용부터 또 수리 통계학에 정말 어려운 이론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빠짐없이 파헤쳐서 여러분이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강의만 들어주신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한번 해볼 생각이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통계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가 소개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통계학을, 확률 통계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출발을 할 테니까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좀 더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렇게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어려운 내용들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아주 수준 높은 수준까지 선생님이 할 텐데, 자,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앞으로 강의할 때에 중요한 정의와 이론들을 이렇게 박스를 쳐서 여러분한테 강의할 예정인데,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가능하면 이해 후
가능하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암기도 필요하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데피니션 1을 보니까, 자,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쵸. 우리가 이 통계학을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정확한 용어의 이해, 그 용어의 정의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부터 출발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표본 공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본 공간이 뭔지를, 그죠?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된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 실제 질문을 던져보면 표본 공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그쵸? 드물 정도로,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뭔지 모르고 통계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출발 자체가 표본 공간이 뭔지부터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표본 공간이 뭐냐?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통계적 실험, 보통 시행이라고 하죠. 어떤 시행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자, 어떤 통계적 실험, 무슨 말이겠어? 또는 통계적 시행의 어떤 시행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 자,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그 집합을 우리는 뭐한다?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는 우리가 S로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표본 공간이 뭐라고요? 어떤 통계적 실험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 모든 결과들을 원소로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집합, 그 집합을 우리는 뭐한다?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아, 선생님, 그렇게 쉬운 얘기는 우리 다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이런 내용도 모르는 학생도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다시 확실하게 누가 물어보더라도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자, 그 정도로 확실하게 해두고, 모르는 분들은 철저하게 해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통계적 실험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표본 공간에 하겠는데, 자, 이 추상적인 느낌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가 요 예제 1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각 경우에 표본 공간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표본 공간을 구하라겠죠. 자, 그럼 여기 각각의, 자, 5문제가 있는데, 선생님 일단 3문제를 미리 소개했는데, 자, 1번을 보니까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다시 동전을 다시 던지고, 뒷면이 나오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요런 실험, 요런 실험에서의 표본 공간을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라 그랬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동전의 앞면은 우리가 보통 H라고 표시하고, 자, 동전이 뒷면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보통 요놈을 T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답니다. 자,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나오는 거, 이 주사위의 경우에는, 자, 이 주사위의 경우는 문이 1하고 2하고 3하고, 자, 4하고 5하고, 자, 6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원소로 모아놓은 집합이 표본 공간에 있으니까,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표본 공간 S라고 하는 것은, 자,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 첫 번째 동전을 던져서, 자, 앞면이 나오면 다시 동전을 던진다 했으니까, 자, 첫 번째 앞면이 나왔다. 그러면 동전을 다시 던지는데, 다시 던진 동전이 앞면이 또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동전만 2번 던져서 앞면일 수도 있고,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 H죠. 그리고 다시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왔을 때는 이어서 다시 동전을 던지기 때문에 동전만 2번 던지는 경우는 앞면하고 앞면, 뒷면, 요런, 그쵸, 결과물이 있겠죠. 또, 첫 번째 이제 동전을 던졌는데, 자, 여기 보니까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이제 한번 던지자 했겠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왔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자 했으니까,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2가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4가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5가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오는 경우. 자, 이렇게 바로, 그쵸, 요런 결과물들이 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다시 동전을 한 번 더 던지고,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던진다는 이 실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물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동전 앞면, 동전 앞면, 뒷면, 그리고 동전 뒷면 주사위 1번, 동전 뒷면 주사위 2번, 뒷면 주사위 3번, 뒷면 주사위 4번, 뒷면 주사위 5번, 뒷면 주사위 6번. 이와 같은 실험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물 외에는 다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결과물들을 몽땅 다 모아서 원소로 해서 만든 요 집합 S를 가리켜서 우리는 말한다.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초부터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실험이다. 자, 그럼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물을 적어버리면 요 실험의 표본 공간이 되겠죠.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졌을 때에 3번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앞면이 2번만 나오는 경우, 자, 앞면이 2번만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앞면, 뒷면일 수도 있고, 앞면, 뒷면, 앞면, 그리고 뒷면, 앞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자, 앞면, 뒷면, 뒷면, 앞면, 그쵸, 뒷면, 그리고 뒷면, 앞면, 이럴 수도 있고,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요렇게, 예, 요와 같은, 그쵸, 내용들이, 결과물들이, 그쵸, 표본 공간을 완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이미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요 3번째 경우도 살펴보면, 한 개의 이제 동전을 3번 던질 때에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관한 실험이겠죠. 이제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관한 얘기니까,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졌을 때에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횟수가 0번일 수도 있고, 앞면이 딱 한 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앞면이 몇 번 나오는 경우도 3번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관한 실험에 대해서의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죠? 앞면이 0번인 케이스하고 1번인 케이스하고 2번인 케이스하고 3개 다 앞면이 되는 케이스, 횟수가 0번인 경우, 1번인 경우, 2번인 경우, 3번인 경우, 요 4가지가 표본 공간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4번, 5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니까 비누 공장의 생산 제품 중에서, 자, 3개의 제품을 추출하여 검사한 뒤 불량품을 우리가 F로 표시하고 정품을 H로 표시했을 때에 불량품과 정품을 분류하는 경우에 우리가 요 실험에 있어서 표본 공간을 한번 정해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경우에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품을 3개를 검사하기 때문에 그 제품에 불량품이 하나도 없는 경우 3개 다 정품일 수 있겠죠. 그리고 2개는 정품인데 하나가 불량품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는 요런 경우하고, 자, 요 경우하고 또 요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불량품이 2개가 나오는 경우는 요 경우하고, 자, 요런 경우하고, 그리고 요런, 그죠,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3개 다 불량품일 수도 있겠죠. 자, 요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요 실험에서의 표본 공간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이 표본 공간이 이와 같이, 그죠, 이 개수를 카운팅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표본 공간에는, 자, 이 5번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조건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그런 표본 공간도 있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의 원주 및 내부에 있는 모든 점을 우리가 표본 공간으로 둘 수도 있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랬을 때는 요와 같은 경우에 표본 공간은, 자, 요 x, y라는 점이죠. 그렇죠? 점인데 이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다는,
자, 요와 같이 표본 공간을 이렇게 영역이 되는 경우에 여기는 모든 점들이기 때문에 요놈을 이렇게 조건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통계적 실험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물을 빠짐없이 원소로 해서 만들어 놓은 집합을 우리는 말한다. 표본 공간이란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 중요한 기본 용어 중에 하나가 우리 통계학에서 사상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자, 이 사상이 뭔지, 이 사상의 정의를 이 데피니트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니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공간의 뭐다? 부분 집합이다. 자, 요게 핵심이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공간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떤 표본 공간 중에 자, 동전을 3번 던졌을 때의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관한 실험에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집합에서는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표본 공간에 대한 이 사상의 개수가 몇 개냐? 사상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대답할 수 있어야죠. 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요 집합 S의 뭐다? 부분 집합이니까. 사상이 몇 개나 나오냐? 이 말은 표본 공간, 그쵸?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요 집합 S의 부분 집합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상의 개수를 물었다 그러면 요 원소 4개짜리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사상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나오죠. 그래서 16개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 무슨 말이죠? 당연한 우리가 얘기를 했답니다, 선생님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표본 공간의 뭐다? 부분 집합이다. 자, 그럼 우리가 예제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살짝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비누의 완제품 중에서 3개를 추출하여 검사한 후 정품과 불량품으로, 자, 여기서는 정품을 우리가 T라고 표시한다겠죠. 자, 정품을 T라고 표시하고 불량품을 F로 표시해서 구별할 때에 불량품의 개수가 1개 이상인 사상은 그죠?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표본 공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뭘 생각하자? 표본 공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집합에서는, 자, 비누의 완제품 중에 3개를 추출해서 정품과 불량품을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케이스가 3개 다 정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불량품이 하나만 있는 경우, 자, 요런 경우하고, 자, 요런 경우가 있겠죠. 자, 불량품이 하나만 있는 경우, 또 불량품이 2개가 들어있는 경우, 불량품이 2개가 들어있는 경우, 자, 요런 경우하고 3개 다 불량품인 경우, 요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게 전체 집합이죠. 일종의 표본 공간이니까. 자, 표본 공간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자, 불량품의 개수가, F의 개수가, 불량품의 개수가, 자, 1개인 사상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사상은 요 집합에서의 부분 집합이겠죠. 이걸 A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불량품이 1개 이상이라겠죠. 1개 이상인 사상의 개수. 그러면 여기 이 표본 공간에 있는 이 원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부분 집합을 만들었을 때에 불량품의 개수가 1개 이상이니까 불량품이 하나도 없는 요 놈만 빠지면 되죠. 요 놈만 빠지고 요 나머지를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다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량품이 하나라도 들어있는 결과물이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량품이 하나 있는 경우, 자, 불량품이 2개 있는 경우, 그리고 불량품 3개 다 불량품인 경우, 자, 요렇게 우리가 사상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이 사상, 요 집합은 결국 요 집합 S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상이라는 이 용어도 정확하게 알고 있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 높은 우리가 통계학 공부들 앞으로 많이 할 건데 정말 어려운 게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용어, 가장 기본적인 용어부터 여러분들 차근차근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이 뭐냐? 사상은 표본 공간이라 하는 놈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니까 사상이 표본 공간 밖에서는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표본 공간 이 전체 중에서 요 집합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집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조건을 찬찬히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불량품 F의 개수가 1개 이상인 결과물들을 가지고 만든 집합 S의 요 부분 집합이 예제 2번에서 구하라고 하는 사상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또 THN2를 보니까 이 사상들의 이제 관계가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요 선생님이 미리 일단 3개를 먼저 적어놨는데, 자, 요 3개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3개를 포함해서 자, 요런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전사상인데, 토탈 이벤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자, 요 놈은 전사상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 그렇죠?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봅시다. 표본 공간, 자, S의 모든 원소, 그렇죠? 표본 공간 S의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사상. 자, 이렇게 우리가 적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어떤 표본 공간 S가 있는데, 요 놈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인, 그죠? 어떤 사상을 나타내는 집합 A가 있다 칩시다. 그런데 표본 공간하고 사상하고 이렇게 동치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상 자체가 표본 공간 전체를 다 표시할 때에, 이럴 때는 우리가 뭘 한다? 전사상, 영어로는 토탈 이벤트라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두 번째에, 자, 공사상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우리가 널 이벤트라고 하는데, 자, 이 공사상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 이번 공사상은 이렇게 우리가 메모를 해봅시다. 표본 공간을 나타난 요 집합에서의 어떤 원소도, 그죠? 포함하지 않는 사상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포함하지, 자, 어떻게 하는, 그쵸? 않는 사상이다. 자, 그러니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인데, 요 표본 공간 S의 어떤 원소도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 사상 안에는, 그쵸? 원소가 하나도 없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놈을 공사상, 그 원어로는 우리가 널 이벤트라고 이렇게 불러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여사상, 그쵸? 컴플리먼터리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 여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요 표본 공간, 요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표본 공간 요 S에 어떤 사상 하나를 생각해야 된답니다. 표본 공간 S에, 그쵸? 어떤 사상 E, 요 사상 E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어떤 사상 E에는, 그쵸? 사상 E에는 속하지 않는, 요 표본 공간 S에 우리가 사상, 요 놈의 한 부분 집합 중에 하나인 집합 E를 생각했을 때에, 집합 E에는 속하지 않는, 집합 E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 그쵸? 그쵸? 집합 E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S의 모든 원소를 합시다. S의 모든 원소들의 집합인 사상이다. 자, 우리가 보통 요 놈을 뭐 이 바라고도 표시하고 또는 이 컴플리먼트라고도 표시하는데, 일종의 여집합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집합 S의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집합 S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는 사상 E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요 사상 E에 들어있지 않는 원소들을 가지고 만든 집합인 사상들을 우리는 요 E 입장에서는 여사상 내지는 우리가 보통 집합으로 나왔을 땐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E에는 들어있지 않는 원소들 가지고 만든 사상들을 우리는 말한다. 이 입장에서 여사상이라고 얘기한다. 원어로는 우리가 컴플리먼터리
그죠? 컴플리멘터리 이벤트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네 번째 우리 합사상, 곱사상, 자, 그리고 배반사상이 나와 있는데, 자, 요놈은 선생님이 미리 좀 필긴 했는데 요 내용을 여러분 먼저 꼭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는 물론 여러분들이 인쇄로 여러분 미리 해놓을 수도 있지만은 이 중요한 용어들은 여러분이 꼭 한번 써보셔야 된답니다. 결코 요 쓰는데 드는 시간이 낭비가 아니랍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다 쓴 줄 믿고 이제 선생님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합사상이다. 자, 유니온 이벤트라고 하는데, 자, 요놈은 이 두 사상 E와 F에 대해서 E 또는 F 중에서 적어도 한쪽이 일어나는 사상을 우리는 뭘 한다? 합사상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 합사상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집합 E와 집합 F의 무슨 집합? 요놈이 합집합이라고 표시했을 때에, 자, 요 X는 집합 E의 원소이든지 또는 사상 F를 나타내는 집합 F의 원소가 되든지, 자, 요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자, 이 곱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터섹션 이벤트라고 했는데, 요놈은 두 사상 E와 F에 대해서 E와 F가, 자, 동시에 일어나는 사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요놈 역시도 우리가 굳이 이렇게 표시해 보면 E와 F의 교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고, 자, 요놈의 원소 X는 E의 원소이면서 and 동시에 뭐의 원소? F의 원소. 그러니까 사상 E에도 포함되고 사상 F에도 동시에 포함되는 요놈을 우리는 뭐 한다? 사상 입장에서는 곱사상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또 여섯 번째 이 배반 사상을 보니까 그렇죠. 자, mutually exclusive 이벤트라고 했는데, 이 배반 사상이라는 것은 두 사상 E와 F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E와 F 중에서 한쪽이 일어나면 다른 쪽이 일어나지 않을 때 E와 F는 서로 보다 배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이 서로 관계를 우리가 배반 사상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사상하고는 구분해야 되는 게, 이 여사상하고 살짝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표본 공간을 이만큼을 알겠을 때에 사상 E의 여사상이라는 것은 E를 빼고 나머지 전부 다죠. 그렇죠? 요게 지금 뭐다? 지금 무슨 사상이다? 여사상이고, 배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이 전체를 근원 사상이라고 했을 때에, 자, 무슨 말이겠죠? 배반 사상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랍니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사상 E하고 사상 F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 서로 공통 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이겠죠? 요놈 아닌 나머지 전부를 나타내는 여사상하고는 여러분들이 배반 사상하고 여사상은 개념적으로 조금 구분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섯 가지의 이 사상들을 우리가 TH1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것도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통계학을 할 때 여러분의 중요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놈과 관련된 우리가 문제 연습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의 예제 3번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 그죠? 자, 한 개의, 한 개의 주사위를 우리가 던지는 어떤 실험이 있는데, 자, 거기에서, 자, 그럼 요 놈의, 그죠? 표본 공간 집합 S는 당근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자, 요 놈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인 사상 1을 1, 2, 3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에 1, 2, 3이 나오는 사상을 2라고 했고, 사상 F는 1, 3, 5라고 이렇게 뒀답니다. 자, 이렇게 뒀을 때에, 자, 표본 공간은 우리가 금방 구했죠.
이랬을 때 두 번째는 두 사상의 합사상을 생각해 보라. E와 F의 무슨 사상? 자, 합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E와 F의 뭘 나타낸다? 합집합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놈 합집하니까 1하고 2하고 3하고 뭐가 된다? 5가 되는 거고. 그리고 곱사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죠. 곱사상. 자, 요놈은 2하고 F의 뭐가 된다? 공통부분이 되는. 요놈 공통부분이 1하고 3이죠. 그러니까 1하고 3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 그리고 집합이의 여사상을 생각해 보라 그랬죠. 자, 집합이의 무슨 사상? 여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2가 아닌 거니까 전체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전체 표본 공간에서 2가 아닌 놈이니까 4하고 5하고 2가 아닌 놈을 몽땅 다 원소라는 집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총사상의 개수, 총사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상이라는 내용이 이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요놈의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2의 6승계죠. 그래서 우리는 총 64개의 우리가 사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어의 정의만 정확하게 알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풀 수 있답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제 3번 같은 걸 볼 적에 정말 쉽다 생각이 들겠죠. 자, 이 기초적인 내용이 그렇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통계학이 이렇게 쉬운 것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거 다치죠. 그렇죠? 앞으로 정말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선생님 믿고 따라오셔야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네 번째 문제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는 보니까 한 개의 동전을 네 번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H, 뒷면이 나오면 T라 했을 때의 얘기죠. 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져서 그랬죠. 두 번 던져서. 자, 요런 실험을 가지고서 이제 각각의 경우에 답을 한번 해보라 그랬죠. 자, 1번에는 표본 공간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죠. 자, 표본 공간 S라고 하는 것은 자, 앞면일 수도 있고 앞면, 뒷면, 앞면. 자, 뒷면. 자,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상 1을 생각해라 하겠는데 어떤 사상이냐면 자, 첫 번째 던진 동전이 그쵸? 앞면이 나오는 거죠. 앞면이 나오는 사상을 우리가 한번 1라고 했을 때 요 1을 한번 구해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요 놈의 부분집합이죠. 부분집합인데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요 놈 두 가지 경우죠. 그러니까 요 두 놈을 원소로 하는 뭐다?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던진 동전이 그렇죠. 두 번째 동전이 자, 뒷면이 나오는 사상. 뒷면이 나오는 사상을 F라고 했을 때에 요 F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죠. 자, 우리가 요 표본 공간에서 두 번째 던진 동전이 뒷면이 나오는 케이스는 요 케이스죠. 그래서 이놈은 HT하고 TT 요놈을 우리가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네 번째는 E와 F의 합사상하고 E와 F의 곱사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죠. 자, 합사상은 말 그대로 요놈과 요놈의 합집합이니까 H 그리고 HT 그리고 TT고 곱사상은 HT가 되겠죠. 요 공통부분 요놈이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뭘 물으냐면 자, E와 F는 배반인가? 요렇게 물었잖아요. 배반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 E와 F가 배반이라고 그러면 요 E와 F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야 되죠. 그런데 보다시피 E에서 요 놈하고 F에서 요 놈은 E와 F의 요 케이스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E와 F가 배반이냐 물어봤을 때는 우리는 요 놈은 E와 F는 배반이 될 수 없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안 생겨야 배반이 되는데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배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자, 이 통계학의 개략적인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고 또 가장 기본적인 용어인 표본 공간과 사상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또 간단한 우리가 문제 연습을 통해서 살펴봤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내용은 정말 대단히 쉽고 기본적인 내용인데 선생님이 강의는 이렇게 쉽고 기본적인 내용부터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한 수준의 내용까지 다 다룰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내지 말고 쉬운 내용부터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선생님의 강의를 잘 들으면 선생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